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12월 PCE 물가,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연준이 여기도 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2.6% 상승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추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작년 3월, 그리고 5월, 6월, 9월, 11월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다가 11월 24일쯤에 좀 내려가는 추세, 그리고 2025년 1월 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이렇게 물가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특별히 걱정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래프 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렇게 전년 대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상승세로 보이지만 그래도 뭐 한편으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3% 상승세인데 이게 예측 전망치 2.6% 상승과 전월 대비 0.3% 상승과 같은 수준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뭐 예상치와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에 끼치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여파는 그닥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부합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왔어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동결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85% 정도 3월 달에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아니 왜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이렇게 고집스럽게 기준금리를 동결 혹은 인상으로 가져가려 할까요? 연준은 물가 지표가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현상 유지되거나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지표는 앞으로 다시 인플레로 갈 것이 분명하다라는 자기 암시적인 어떤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보합 수준에서의 물가 지수가 나오면 그냥 뭐 튕겨버리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준금리는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라는 연준의 스탠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미국 국채가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30년물은 뭐 거의 4.8%, 최장기 국채죠.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은 4.5%, 그리고 미국 국채 2년물은 4.2%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국채 부분이 이렇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달러가 초강달러라는 어떤 그 궤적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속도로 계속적인 어떤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 부분은 앞으로 이전의 고금리 상황과 비슷한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국채가 이렇게 미국 국채가 난관일 수밖에 없는 건 어떠한 창도 이 국채 금리를 뚫지 못하는 어떤 방패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초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지금 경제가 뭐 골디락스, 뭐 경제 호황이죠, 고용 지표 좋죠, 물가 비교적 안정적이죠. 이런 어떤 이 형국에 있어도 자본 시장의 어떤 성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뭐 엄청난 기대감을 많은 분들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반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가 뭐 경제 아이콘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 심리로 말미암아 나스닥이 뭐 폭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약보합의 모습을 보였어요. 과연 2025년도도 2024년처럼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좀 비관적인 어떤 전망도 슬슬 흘러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관건이 2월이라는 얘기입니다. 2월 달에 얼마나 미국의 자본시장의 대변화가 제대로 된 속도로 치고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의 고민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스스로가 취임하자마자 뭐 나스닥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들썩 거릴 줄 알았는데 이거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좀 뭐 밸런싱 잡기도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미국 경제가 과연 이 관세 장벽을 치면서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극복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미국의 허물어진 경제 체제를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집중화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또 상대적으로 중국의 거센 도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뭐 주식 시장을 흔들었던 딥시크의 충격, 1월에 있어서 뭐 가장 미국의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임팩트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 볼 수가 있겠죠.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미국의 챗 GPT 성능을 능가하는 뭐 고성능 그런 AI 반도체 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미국으로선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타와 오픈 AI는 중국의 이 엔비디아 칩을 불법적으로 수입해서 장착시켰고, 그리고 중국이 기술 탈취, 모든 데이터 소스를 우회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식시키지 않았는가, 뭐 이잡듯 뒤질 것으로 보이고요. 딥시크의 어떤 큰 충격 여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과연 이렇게 중국과의 경쟁에서 전면전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회해서 치고 나갈 것인가, 포용해서 뭔가 윈윈하는 전략을 쓸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꽃 튀기는 경제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실탄을 그래서 뭐 확보해서 실리콘밸리가 뭐 미국의 이 제대로 된 어떤 선구자적인 어떤 AI 반도체의 어떤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일본의 손정희가 소프트뱅크 회장인데, 이 샘 올트먼, 그러니까 오라클의 CEO 아닙니까? 400억 불, 한 58조 정도를 더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금 조달에 성공하게 되면 비상장사로서 몸값이 2위로 껑충 올라가게 되죠. 특별히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저임금으로 그리고 전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탄탄한 그런 관계로 미국 AI 반도체의 어떤 경쟁선상에서 좀 치고 나가는 부분을 보였는데, 미국 역시도 뭐 이에 질세라 더욱더 뭐 풀 악셀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지금 2월 1일 오늘부터 10% 관세 장벽을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위안화를 절하해서 강달러에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유동성을 늘려서 지금 중국 경제 자체가 내수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부동산 부진도 거의 뭐 3년에서 5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헝다나 뭐 비구이웨안 같은 대기업에 해당되는 이 부동산 업체들이 완전히 지금 뭐 청산 명령을 받을 정도로 어마무시 지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침체를 뭐 딛기 위한 이 위안화 절하 문제도 상당 부분 우리 한국의 이 자국의 통화 가치, 원화 가치의 이 저평가가 계속적으로 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 보십시오. 이렇게 쭉 꺾였다가 쑥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만, 의도적으로 아마 위안화 절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강달러가 전 세계 유동자금을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뭐 전에 비해서 더 적극적 유동성 확대로 갈 수밖에 없고, 천문학적인 위안화를 지금 때려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민은행이 뭐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나갈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 자체가 지금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1월 달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조금 유예하는,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가 25% 그리고 중국이 10% 한도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유예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있어서 환율이 조금 내려앉았었습니다. 1420원까지 나갔는데 1450원까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런 영향이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불안 장세는 2월 들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하니까 당연히 물가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격차를 지금 벌일 정도로 지금 수입보다 지금 주변 물가가 더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뭐 계속해서 달러는 환율을 밀어내려고 애를 쓸 거고, 환율 폭등의 어떤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뭐 전반적으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어떤 구매력 감소는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달러 강세 때문에 오른뺨을 뭐 동시에 맞으면서 위안의 약세 또 왼쪽 뺨까지 내주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갈 가능성 높고, 원화는 이렇게 최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뭐 결국엔 환율 폭등이라는 본격 위기를 2월에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요. 이 관세 유예 분위기도 1월로 끝날 가능성 높습니다. 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관세가 25%, 10% 각각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시중은행이 1월 달에 잠시 잠깐 가상금리를 살짝 내려서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춘다고 하지만 이 금리 인하의 모습에 대해서 소비자가, 고객이 호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세계적인 어떤 금융 변화의 금리 변화의 추세를 보면 뭐 전적으로 고금리 이전의 제로금리 상태로 가기에는 뭐 가능성 제로죠, 그야말로. 그만큼 금리 부담을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갈수록 더 터프해지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국은행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12월 금융기간 가중평균금리 냈었는데 여기를 봐도 뭐 대체적으로 총 수신금리는 연 2.44%로 전월 말 대비 0.09% 하락했습니다. 예금금리 하락했어요. 근데 대출금리는 연 4.73%로 전월 말 대비 0.04%까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금금리 쑥 내리고 대출금리는 개미 눈곱만큼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대 마진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겠다는 은행의 스탠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은행권 가상금리 인하 본격화되면서 뭐 IM뱅크가 주담대 0.56% 내렸다, 뭐 다른 은행도 뭐 동참할 것이다, 우리은행도 뭐 금리를 계속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우회적인 방법을 쓰죠. 주담대 한도 축소하겠다. 대신 우리가 주담대 금리 내리는 대신 한도는 축소할게. 그리고 우대금리 요건은 강화할게. 이거 뭐 별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어떤 이 금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한도를 10억에서 5억 정도로 축소를 했는데요. 거의 뭐 반토막이 날 정도로 이 대출 한도 자체를 확 내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엄밀히 따지자면 주담대 금리 자체가 뭐 파격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연끌했다가 못 버티겠다 해서 뭐 집을 내뱉는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연끌 아파트들 경매 급증하는 어떤 이 징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서울 아파트, 뭐 지방 아파트도 아닙니다. 수도권 아파트도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가 엄청나게 경매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실의 대표적인 아파트, 잠실 엘스, 여기는 뭐 살짝 뭐 금매만 내놔도 누가 물어갈 것 뻔한데 이제 도저히 뭐 버티지를 못하니까 잠실 엘스가 경매로 나왔어요.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이 잠실 엘스 26억 2,400만 원에 나오고 27억 8천만 원에 나왔는데 가격대가 그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 계속 유찰될 가능성도 높고요.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 집어가기가 좀 곤란하죠. 여기도 지금 송파구 쪽도 지금 아파트 값이 좀 들쭉날쭉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서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역시도 경매로 나왔어요. 최저가 14억 6천만 원으로 나왔는데 유찰이 계속되고 있죠. 아마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될 부분은 전세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뭐 11월 20일 작년 입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매매가가 20억이 넘는데 전세가는 9억 8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인데 전세가가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게 되면 뭐 19일 날 보면 5억대 전세가도 있었고 21일 날 보면 8억대 전세가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불안불안한 전세가는 결국 매매가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헬리오시티 역시도 마찬가지죠. 21억, 2억 하는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는 10억 6천, 그리고 25일은 8억, 25일 5억까지 또 내려가는 그런 어떤 아주 반토막을 넘어서는 전세가의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갱신되는 어떤 가격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그냥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건데 이것도 집주인들이 그만큼 세입자들을 그냥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계약갱신하는 거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 또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뭐 그 가격대에서 눌러앉는 것도 괜찮은 편이고 이런 어떤 이모저모의 이유 때문에 전세가, 전체적으로 송파구의 전세가는 지금 약세 현상을 띠면서 매매가의 거의 반토막 이하로 내려앉고 있는 그런 추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국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 시장 가장 큰 변동성 앞에 서 있다는 얘기. 툭툭 부진을 털고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갈 줄 알았지만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발 변수, 국내발 상수, 지금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변수와 상수가 교차되면서 엮여 있게 되는 가치 하락의 이 그물에 완전히 지금 걸려 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걸리적거리는 가치 하락의 양상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란 얘기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발의 변화는 한국 아파트 시장을 직격하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의 PCE 개인 물가 지수가 연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터프하게 나올 가능성 높고, 인하를 통해서 뭔가 경기 부양하기 위한 이 한국의 이 분위기도 상당히 한국은행으로서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금리에 가장 민감한 아파트 시장, 지금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금리 문제 때문에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모습들 잘 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